Thanks for joining us today to look at what's on the agenda. I'm your host, Bong Young-sik. On this show, we'll be looking at some of the latest issues in the spotlight, both home and abroad, and with leading figures from a vast spectrum of fields. We'll bring home the key points behind those issues. It's been 7 decades since the end of World War II, and 50 years since South Korea and Japan normalized diplomatic ties. 3 years into taking office, the leaders of Korea and Japan came together to hold summit talks, and many eyes are on whether this will be a fresh start for the two countries, marking a turning point for IC relations. For more on this, we have Seoul's former foreign minister and currently chairperson of Sejong University, Mr. Yoo Myung-hwan, joining us in the studio. Following a trilateral summit meeting among Korea, China, and Japan recently held in Seoul, for the first time in 3.5 years, the leaders of Seoul and Tokyo sat down for dialogue. 오늘 회담이 아픈 역사를 치유할 수 있는 대승적이고 또 진심 어린 그런 회담이 돼서 앞으로 양국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私はこれまでの50年間の日韓関係の発展を歩みを高く評価をいたします。そしてそれを基礎に未来志向の日韓関係の新たな時代を築くべくパク・クネ大統領と共に努力をし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During this meeting, the two leaders agreed to step up negotiations on the issue of sexual slavery enforced by Japan on Korean women before and during World War II. In the field of security, they vowed to assess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Japan as well as with the U.S. on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and continue to work together. They also agreed to cooperate on economic collaboration by expanding assistance for joint business projects in third countries and furthering discussions on a trilateral free trade deal, including China, as well as the TPP. President Park and Prime Minister Abe had over the past years come across each other at multiple global venues, but due to frosty relations were unable to hold talks. But with this year marking the 50th anniversary since Seoul and Tokyo normalized bilateral ties and with the recent summit talks unfolding, the two countries may be facing the winds of change. 안녕하십니까, 이사장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아무래도 첫 번째 질문은 아베 총리와 박근혜 대통령 간에 3년 만에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 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실속이 없었다, 형식에 그쳤다, 이런 부정적인 의견이 있고 한쪽에서는 나름대로 의무와 성과가 있었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한일 정상회담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2년 반, 또 아베 총리 집권 거의 3년 만에 처음으로 양국 정상이 만나서 회담을 한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좀 어색한 만남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1시간 단독회담, 40분 확대회담을 통해서 두 분이 다 하고 싶은 말을 충분히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자체가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계기로 앞으로 남은 박근혜 대통령 임기 동안에 한일 정상회담이 자주 개최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무래도 이제까지 한일 정상회담 개최가 늦어진 데는 위안부 이슈에 대해서 양국 차이가 너무 컸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번에도 위안부 이슈에 대해서 입장 차이만 확인했다, 좁히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꼭 위안부 문제 때문만은 아닙니다. 사실 2013년 박근혜 대통령이 2월 취임식 때 그 전에 12월 이제 선거에서 승리하신 아베 총리께서 참석하실 그런 계획이셨어요. 근데 당시에 한일 관계가 좀 분위기가 아주 안 좋았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정상회담이 어떤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취임하자마자
서둘러서 정상회담을 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없으면 오히려 국민들이 더 실망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조금 준비된 이후에 회담을 하자 이렇게 제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그것이 여러 가지 양국의 국내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지금까지 지연이 된 거죠. 그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아베 총리의 여러 가지 역사인식에 대한 발언, 그다음에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런 문제로 인해서 여론이 악화됐기 때문에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대통령이나 수상, 총리는 국민의 여론을 의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더 성과 있는 회담을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 하는 그런 입장에서 회담이 지연됐던 것이죠. 꼭 위안부 문제 때문에 회담을 열지 못했다, 이렇게 단순하게 정의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네. 그 회담 이후에 그 공동 합의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가능한 조기에 위안부 이슈 타결을 위해서 노력을 가속화한다. 이 양국 정부가 합의했다 그러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정확하겠습니까? 그 박 대통령께서 위안부 문제를 가급적 연내에 조속히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위안부 할머니들이 살아남아 계신 분들이 47분밖에 안 되고 연로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많이 살아계실 동안에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좀 종지부를 찍어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고,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지금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양 외교부의 국장급 회의가 지금 거의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는데, 위에서 정치적인 의지를 받아가지고 국장 레벨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도록 합의를 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정상 간에 이런 합의가 있기 때문에 향후 이제 10번째가 되겠죠. 국장급 협의회는 좀 더 탄력을 받을 것이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뿐만 아니고 아베 총리로부터의 사실 정치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국장 레벨에서는 지금 할 얘기를 많이 했고, 뭐 쟁점이 매우 좁혀져 있는데 그 좁혀진 쟁점을 해결하는 것은 역시 정치적인 결단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위로부터 대통령, 총리부터 그런 강력한 지시가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런 얘기죠. 네. 과거사 문제는 과거에도 중요했고 지금도 중요하고 앞으로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만, 혹자는 과거사 문제에 너무 몰입이 돼서 이 한일 양국 간에 다른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의논도 제대로 못하고 개선도 하고 있지 못하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요.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어떤 접근을 해야지 좀 더 한일 관계 개선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지금 국교가 정상화된 지 금년이 50주년이지만은 역사 인식 문제는 그동안에도 쭉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것이 더 크게 부각된 것은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은 아베 정권 들어서 가지고 특히 고노다마, 이 민감한 위안부 문제를 다룬 고노다마를 재검토하겠다든가, 또 무라야마 1995년 무라야마 총리가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솔직한 그런 사죄 반성의 뜻을 담은 성명을 낸 거에 대해서도 그걸 다시 재검토해서 지난 그 8.15 때 새로운 아베 담화를 내겠다 하는 이런 데서부터 촉발이 돼가지고 양국 국민 간에 거기에 대한 인식, 관심이 매우 높아졌기 때문에 다시 과거사 문제가 클로즈업 된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근데 한 가지 굉장히 우려할 만한 상황은 이 정부 간에만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일본 사회, 일본 국민 또 한국 국민 간에도 서로에 관한 굉장히 부정적인 감정이 높아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에서는 반일 현상이 나오고 일본에서는 혐한, 한국을 비판하거나 무시하는 그런 출판물이라든지 그런 의견들이 인기를 얻고 있는데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우려할 만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해법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된 우선 원인을 알아야 해결책이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복원력이 매우 약해졌다고 봅니다. 그 첫째 이유는 한일 간에 세대 교체가 이루어진 겁니다. 지금 80% 이상이 전후 세대이기 때문에 과거에 대한 역사인식을 공유하지를 못합니다. 과거에는 일본 국민 스스로가 식민지 지배에 대한 마음속에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이 좀 어려운 무리한 얘기를 하더라도 일본이 수용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지금 세대는 그러한 역사적인 부담감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동북아시아에서의 세력 균형의 변화가 우리가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달라진 것입니다. 우선 중국의 부상이 가장 두드러진 거고 또 한국 스스로 과거보다는 많이 국력이 상승이 됐죠. 네네. 그래서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과거 냉전 시대는 특히 안보 면에 있어서는 한미일 군사 협력이 필수적이었는데 그런 것이 좀 희박해지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큰 그림에서 보면은 동북아시아에서의 세력 균형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복원력이 약해진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국가 간의 관계도 인간 간의 관계와 똑같습니다. 서로 관계 유지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한국이나 일본이나 좀 complacency라든가 그런 것이 좀 보이지 않는가. 당연히 한일 관계는 좋을 것이고 좋게 갈 것이다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는 이러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가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네. 발상과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역사 문제를 이야기하다 보면은 장관님께서 재직하셨을 때 굉장히 애쓰셨던 독도 문제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008년도에 미국이 그 심의위원회가 독도를 주권 미지정 지역이라고 분류를 해서 난리가 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독도 문제에 대해서도 좀 일본 아베 정부가 전향적인 자세를 보인다면 한일 간의 이제 감정이 개선되거나 복원되는 게 더 쉬울 텐데 계속 중앙정부 관리를 소위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파견한다든지 이런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독도 문제에 대해서 우리나라 정부와 국민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지 좀 제대로 좀 밝은 미래가 보장될 수 있을까요? 우선 독도 문제는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건 하나의 역사인식의 문제의 일부분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1905년 시메나 현으로 일본이 편입할 때 일본은 그 당시에 한국을 식민지 지배하기 위한 첫 단계로서 외교권을 박탈해 갔거든요. 여기서 우리는 독도라는 것은 식민지 침략의 가장 먼저 희생무이다 이렇게 봅니다. 5년 후에 1910년에 조선 한반도 전체를 식민지화했죠. 그렇지만 일본은 이것을 영토 문제, 영토 분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국민 감정에 대한 시각이 다릅니다. 이 독도 문제가 이렇게 크게 부각되기 전에 많은 일본 사람은 이것이 한일 간의 문제라는 인식이 별로 없었어요. 당시에 제가 느끼기로는 아마 독도가 이런 문제, 한일 간의 문제라는 걸 인식하는 일본 사람들은 30%가 안 됐다고 저는 알고 있었고 반면에 한국 사람들은 거의 100%가 독도에 대한 문제를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한국 사람이 느끼는 독도에 대한 민감성 또 일본 사람이 느끼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독도 문제는 이 문제를 자꾸 건드리고 얘기할수록 문제가 더 어려워지고 커지기 때문에 이미 독도는 한국이 실효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 이 문제는 이슈화하지 않고 조용히 우리가 실효 지배를 계속해 나가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아무래도 그 큰 틀에서 이제 한일 관계의 현실과 미래를 본다 그러면은 미국과 중국 간의 그 경쟁 갈등 이것을 빼고 이야기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 또 주된 충돌 지역이 아무래도 남중국해 사우스 차이나 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흥미로운 것은 지난 10월 16일에 방미하신 이제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중국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국제 규범과 국제법을 준수하기를 바란다. The only thing that we're going to continue to insist on is that we want China to abide by international norms and rules, and where they fail to do so.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미국은 한국도 적절한 그런 태도를 보이길 원한다. 이런 얘기를 해서 지금 서울에서는 이 한미 관계에 어떤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닌가, 갈등의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좀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남중국해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어떤 정책을 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남중국해에 있어서 그 항해 자유. 네네. 그것은 비록 미국의 문제만은 아니죠. 우리도 남중국해를 통해서 많은 그런 거의 전체 물동량의 한 7, 80%가 남중국해를 통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리나 일본이나 미국이나 이해를 같이 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국제 규범이라는 것은 그거는 어느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는 한국, 미국, 일본 또 중국과도 우리가 대화를 계속해서 이것이 더 큰 분쟁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그것도 한국의 한 책임이라고 봅니다. 이 문제가 외교적인 이슈로 크게 부각된 것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외교부 장관 재직 시 2009년에 그 아시아 지역 포럼, Asian Regional Forum에서 이 문제가 중국이 본격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아세안 국가뿐만 아니고 미국이 정식으로 이 문제를 제기를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것이 외교적인 이슈로 크게 부각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때도 한국 정부는 거기에 대한 원칙적인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것은 국제 질서, 해양 질서에 맞도록 당사자들이 행동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표시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혹자는 일본은 그 미일 동맹 차원에서 또 주된 무역 국가로서 사우스 차이나시에서의 항해 자유, 무역의 증진에 좀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데 한국은 너무 그 원칙주의에만 머무르고 있다.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너무 한국이 자세를 명확하게 보이면은 또 이게 한중 간의 갈등의 소지도 되지 않을까. 이 균형을 어디서 잡느냐 이런 그 고민이 있는데요. 우리 한중 관계 차원에서 본다면은 여러 가지로 고민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문제는 한중 양자 관계 차원보다는 이것을 하나의 국제 규범 차원에서 다루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일본과 중국은 역사적인 배경이 다르죠. 일본과 중국은 강대국으로서 이미 1세기 전에 120년 전에 전쟁을 한 강대국이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일본, 중국은 강대국이고 이 지역에 있어서의 세력 균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파워입니다. 한국의 국력은 아직 강대국의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수록 냉정하게 국제 규범이 뭔가에 따라서 우리 입장을 정립을 해야지. 이렇게 하면 중국이 싫어한다. 이렇게 하면 미국이 싫어한다. 이런 소위 눈치 보기 입장보다는 우리의 국익이 어디냐에 따라서 원칙적인 그런 논리, 논거의 기준에서 우리 입장을 발표할 수밖에 없는 것이 가장 우리가 취해야 할 바람직한 그런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사장님께서는 외교부 장관으로 2년 7개월 역임을 하셨기 때문에 경험도 많으시고 또 앞서서 그 성취한 업적도 많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이 다 이사장님께서 직접 그 하셨던 일들에 관련이 많은데요. 이번 한일 중 3자 정상회담에서 많이 나온 얘기가 경제 자유무역 협정이었습니다. 양자 간 자유무역 협정 얘기도 많이 나왔고 한중 한일 그다음에 또 RCEP이냐 TPP냐 모두 3국이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그때 한미 FTA 시작하셔서 굉장히 바쁘셨는데요. 전문가로서 또 실무를 담당하셨던 경험을 살려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 가지 난관이 있다는 얘기도 있지만 결국에는 동아시아도 굉장히 중요한 경제 지역으로 발전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는데요. 동아시아가 앞으로도 세계 경제의 기관차
역할을 해나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뭐 비록 중국의 경제 성장이 조금 주춤해서 6%로 떨어진다 그래도 중국의 거대한 경제 규모에서 볼 때 역시 6%를 유지한다는 것은 엄청난 큰 그런 임팩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중일 경제를 합하면 GDP 규모에 있어서도 세계 한 18.7% 거의 20%에 육박하기 때문에 동북아시아에 있어서의 경제 상황은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동북아시아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특히 한중일 FTA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직 중국이 높은 수준의 FTA를 하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다만 우리가 한중 FTA를 했기 때문에 그것보다 조금 높은 수준의 FTA를 한중일이 합의한다면 그것은 엄청난 큰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이 한중일 FTA가 된다면 그걸 범위를 좀 확대해가지고 소위 RCEP라고 그러죠. 지역 경제 통합의 RCEP가 이룩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TPP하고 RCEP하고의 어떤 경쟁 관계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TPP도 중국이 경제 발전이 되고 그런 높은 수준의 그런 규범에 서로 같이 동참할 수 있다면 중국도 TPP에 가입하고 또 RCEP도 그 미국이 가입하고 하는 이런 서로 윈윈하는 그런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동북아 경제 발전뿐만 아니고 세계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겁니다. 평생 그 정부에서 일하셨지 않습니까? 그 공무원 생활에 대해서 젊은이들이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요. 그 젊은이들에게 직업 외교관으로서 좀 조언의 말씀을 주신다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훌륭한 외교관이 된다. 또 외교관이 되고 싶은 건 이런 덕목이라든지 기술을 가져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해주시면은 이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 젊은이들이 큰 도움을 받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제일 중요한 것이 이 한국 사람 또 한국이 처한 이 국제 사회 속에서의 위치를 우리 젊은 사람들이 좀 인식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좁은 국토에서 5,500만의 인구가 살아가기에는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우리는 바깥으로 뻗어나가야 됩니다. 세상으로. 한 가지 이유는 우리가 먹고 사는 소위 국민 총생산의 거의 100%를 무역에 의존합니다. 그런 나라는 싱가포르 빼놓고는 없습니다. 우리가 세계 지금 11위의 그런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고 또 무역 규모로 보면 세계 7위입니다. 우리가 1조 불이 넘었거든요. 또 GDP도 1조 불이 넘었고 이런 나라가 앞으로도 경제 성장을 지속하면서 국민들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좀 더 무역을 하고 시장을 개방하고 해외 나가서 취직도 하고 국제사회 이제는 국경이 없지 않습니까? 오늘날의 그렇죠. 사회는 교통도 발달되고 또 통신이 발달돼 가지고 국경이 없는 사회에 있어서 우리가 국내에 안주해서는 현재의 생활 수준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젊은 사람들의 직장이 어렵다. 이것이 공통의 그런 고민거리인데 저는 우리 젊은 사람들이 좀 더 해외로 나가는 용기를 가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이사장으로 계시는 대학교 학생들에게 자주 전달해 주십니까? 제가 특강을 할 때마다 저의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우리가 처해 있는 국제 정세, 소위가 일본, 중국, 미국, 러시아에 둘러싸인 이 한반도의 정세를 볼 때 우리가 국내에 안주해가지고는 우리의 자주 독립을 보존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일본하고 관계도 개선하고 중국과의 관계도 잘 맺어야 되고 러시아하고도 좀 더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되고 물론 한미 동맹 관계는 우리 외교의 백본이죠. 항상 우리의 그 가장 중요한 축이기 때문에 이걸 기초로 해가지고 주변 강국하고도 관계를 잘 맺어나가야 됩니다. 특히 한일 관계에 대해서 한마디 더 덧붙인다면 이것은 한일 관계는 한일 두 나라 간의 관계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한일 관계가 가져다 한미 관계에 끼치는 영향, 한중 관계에 끼치는 영향, 또 한러 관계에 끼치는 영향. 이런 국제 우리가 딴 강대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한일 관계가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특히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한일 관계가 껄끄러운 것은
미국의 동북아시아 안보 전략에 커다란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미국이 더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시간이 있을 때는 세계 지도를 보면서 항상 꿈을 꾸시도록 그렇게 제가 권고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사장님 모시고 한일 관계뿐만 아니라 동북아 전세 그리고 이 우리나라 젊은이들 위해서 좋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참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기회를. Seoul and Tokyo have kept each other at arm's length for the past few years, unable to tie up many loose ends that have put relations on a downward spiral. But many say now is the time to set differences aside and start making progress. I'm Bong Young-sik on The Agenda. Thanks for watching and good luck until next time.